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주 해상에서 갈치잡이를 하던 배에 불이 나 한 명의 숨지고 11명이 실종을 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은 오늘 밤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멘 서해에서 한국인 2명 등 16명이 탑승한 선박 3척이 예멘 반군에 납포됐습니다. 정부는 청해부대 강감찬함을 급파했습니다.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한미회의가 파행 끝에 종료됐습니다. 회의 뒤 미국 측 대표는 한국 측 제안이 우리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6세대가 때를 알고 떠나야 한다며 인적 쇄신론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당을 위해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이 비료 공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익산시가 공장의 불법 영업을 묵인해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금품 로비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아파트 승강기가 갑자기 솟구쳐 오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강기 관리업체는 최근 안전 점검을 했다고 밝혔지만 2년 전부터 도로에 이상 징후가 있었던 사실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갈치를 잡던 어선이 불이 나 침몰했습니다. 선원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는데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원래 파도가 높기로 유명한데 날씨도 안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영호 기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저는 지금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사고 신고는 오늘 오전 7시 5분쯤 접수됐습니다. 제주 차기도 서쪽 76km 해상에서 29톤 갈치잡이 어선 대성호에 불이 난 것을 주변의 다른 어선이 발견했습니다. 대성호는 구조 신호조차 보내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당시 대성호엔 한국인 선원 6명과 베트남인 선원 6명 등 총 12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수색에 나선 제주해경은 오전 10시 10분쯤 사고 현장에서 7km 떨어진 해상에서 한국인 선원 1명을 발견했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구조팀은 함정 10척, 헬기 11대 등을 동원해 나머지 11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대성호는 지난 8일 경남 통영항에서 출항해 11일째 조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예, 신고가 접수된 지 벌써 12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수색이 많이 어렵나 봅니다. 네, 해경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현지 날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 사고 지역에는 2에서 3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일부 소형함정은 사고 현장에 접근조차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실종자 수색은 오늘 밤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고 해역의 수온이 약 20도임을 고려할 때 생존 가능 시간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24시간 정도입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의 기상 상황이 나쁜 것을 감안해 실종자들이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예멘 서해상에서는 우리 국민 2명이 탄 선박이 예멘 후티 반군에 납포됐죠. 우리 선박들이 영해를 침범했다는 건데 현재 우리 선박은 예멘 살리프항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예멘 서해 카마란 섬 서방 15마일 해역에서 한국인 2명 등 16명이 탑승한 선박 3척이 후티 반군에 납포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3시 한 50분경에 예멘 인근 해역에서 우리 국적 선박 2척과 우리 국민 2명이 예멘 후티 반군에 의해 납포되었습니다. 납포된 16명 중 한국인은 한국 국적의 항만 준설선 선장 63살 김모 씨와 예인선 기관사 61살 이모 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아침 7시 24분쯤 한국 국적 웅진 G16호 선장 김 씨가 선사에 메시지를 보내 납포 사실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 측은 우리 정부에 해당 선박들이 영해를 침범해 납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예멘 해양경비대가 해당 선박이 침략국의 소유인지 한국의 소유인지 알아보려고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은 한국 국적의 항만 준설선 한 척과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예인선 2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포된 선박들은 현재 예멘 호데이다주 살리프항에 정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정부는 즉각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오만에 주둔해 있던 청해부대 강감찬함을 현장으로 출동시켰습니다. 다행히 예멘 방군은 이 배들이 한국 선박으로 확인이 되면 돌려줄 것이라고, 풀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적인 사우디 선박이 아니니까요. 이어서 이동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 신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이며 해당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말리아 해적 퇴치 작전을 수행 중인 청해부대 강감찬함을 사고 해역으로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예, 가고 있습니다. 예. 월요일 날 11시경에 출항을 했습니다. 출항을 했고 거리가 좀 있어서 아직 도착은 못한 걸로 알았습니다. 강감찬함은 이르면 모레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사건 대응 과정에서 미국의 정보 자산을 활용하는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후티 반군이 한국 소유의 선박으로 드러난다면 법률적 절차를 거친 후에 풀어주겠다고 밝힌 만큼 나포 경위에 대해선 신변 안전을 의식해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미국이 5배 증액을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이 파행 끝에 종료됐습니다. 미국은 이틀째 협상에서 회의 시작 2시간도 안 돼 협상 종료를 선언하며 사실상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기자회견을 하며 한국을 압박하고는 질문도 받지 않고 그냥 가버렸죠. 정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들어 협상에 들어갔던 첫날과 달리 한미양국은 이틀째 회의를 오전에 시작했습니다. 첫날 확인된 이견 중 조율 가능한 부분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예상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우리 측이 방위비 협정 틀을 강조하며 큰 폭의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자 미국 측은 시작 2시간도 안 돼 협상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Unfortunately, the proposals that were put forward by the Korean negotiating team were not responsive to our request for fair and equitable. 트럼프 정부가 강조해온 동맹 정신에 맞는 새 제안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파행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렸습니다. With open minds and even prepared to adjust our stance as needed in order to move towards a mutually acceptable agreement. 미국의 이례적인 강공에 우리 정부는 적잖이 당황한 모습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 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회담 일정조차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은 협상 시한인 연말을 넘기면 한국인 군무원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나자는 제안에 북한은 오늘도 담화문만 잇따라내며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놓인 걸 이용하려는지 지금 미국을 있는 힘껏 압박하고 나선 건데 그렇다고 미국이 지금 북한 손을 덥석 잡을까요? 연장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나자는 제안에 대해 연이은 담화문으로 응수했습니다.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을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북미 실무협상에 참여했던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도 12시간 뒤 기자문답을 통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스웨덴을 통해 실무협상 재개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북미 협상 답보 상태는 연락통로나 중재가 없어서가 아니라며 적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북미 대화는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말에 데드라인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된 거죠. 미국에게 조금 더 양보를 받아냄으로써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야겠다는.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 북미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것이 역사적 기회라는 걸 북한이 알았으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주 동안 무려 8개의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대북 제재 완화 등 구체적인 보상 카드를 미국이 제시하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인적 쇄신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86그룹이 떠나야 할 때 그동안 많이 묵었다라고 주장했고,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험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 주류로 꼽히는 86그룹을 정조준했습니다. 정치 세대로서의 86세대는 이제는 그만. 많이 묻다 아이가 이런 거 아니고. 때를 알고 조금 일찍 떠나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또 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86그룹이 불쾌감을 보인다면 꼰대스러운 일이라며 용태론의 모욕감을 느낀다고 했던 우상호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불출마를 결심한 의원이 당내에 20명 가까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을 좀비라고 비판한 김세훈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당내 쇄신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서울을 비롯한 당이 요구하는 험지 출마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이 지금 편한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당에 여러 가지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자기가 가진 거를 내려놔야 되고. 서울 광진을에서 재기를 다지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지도부의 자기일생과 솔선수범을 제기하며 리더십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청년 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당 취약층인 2030 표심 잡기에 나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그런데 이렇죠. 청년들은 노땅 정당이라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황 대표 엄청 당황했죠. 전정희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홍대 앞 카페에서 청년들을 만나 2030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황 대표는 채용과 입시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당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국가장학금 1조 원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째는 페어플레이 대한민국, 둘째 청년 취향 저격, 셋째 청년 등에 꽂힌 빨대, 그거 뽑기.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토론회에선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청년들은 보수라고 말하기 수치스럽다며 노땅 정당이라고 비판했고, 박찬주 영입과 같은 계속해서 청년들의 신뢰를 잃는 그런 행보를 지속하면서 어떻게 청년층의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일 오후 2시에 행사가 열린 것에 대해서도 금수저나 백수 청년만 청년으로 생각한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구색 맞추기로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여기에 이렇게 청년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이용하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황한 황 대표는 청년들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겠다며 대화를 마무리했지만 당 쇄신을 요구하는 거센 목소리를 또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얘기한 걸 다 메모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 잘 챙겨서 우리 정책에 반영할 것은 정책에 반영하고.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전북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은 근처 비료 공장에서 내뿜은 발암 물질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기 더해서 익산시가 당시 이 공장의 불법 영업을 묵인해 주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단속에 나오기 전엔 미리 전화를 해서 가동을 중단하고 청소를 시키는 등 미리 대비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강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장전마을에서 500m 떨어진 비료 공장입니다. 연초박, 즉 담뱃잎 찌꺼기를 불법 가공하면서 마을 주민 14명이 암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익산시가 공장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시청 환경과에서 환경검사가 나온다고 그러면 미리 직원들 공장도 가동을 멈추고 청소부터 시켰습니다. 연초박이 가득 쌓인 공장 안은 확인조차 안 했다고 했습니다. 단속이 나오면 시청 직원들께서 공장을 둘러봐야 되는데 사무실부터 올라가가지고 거기 있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충격적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우리 직원들 말의 통화기를 해결사라고 불렸어요. 이 같은 주장에 익산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 가능한 일이
지금이야 진짜 깨끗해졌지만 그때는 뭐 업들 뭐 선물 들고 오는 건 뭐 다반사였지 뭐. 창전마을 말고도 비료공장과 인접한 마을에서도 주민 18명이 암에 걸려 7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그나마 장전마을의 암 발병 원인은 밝혀졌지만 왜 주민들이 병에 걸리는지 아직도 모르는 공장 주변 마을이 전국에 한둘이 아닙니다. MBN이 몇 차례 보도해드린 쇳가루 마을이라는 악명을 가진 인천 사월 마을도 그중 하나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석을 슬쩍 훔쳐봐도 까만 쇳가루가 묻어나옵니다. 집안 곳곳에 쇳가루가 먼지와 뒤섞여 있습니다. 122명이 사는 곳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관련 업체 160여 곳이 들어선 인천 사월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10여 년간 15명이 암에 걸리고 각종 질병이 생긴 게 쇳가루를 비롯한 유해물질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나부터이라도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그냥 이 양쪽으로 그냥 여기 피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냥 막 그냥 쑤셔갖고 밤이 잠을 못 자서. 2년여의 조사 끝에 환경부는 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 않고 원인도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번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믿진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익산 장전마을에서도 비료 공장이 암의 원인이 아니라고 했다가 최근 결과가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1년을 된 게 조사였는데 공장을 내보내든가 우리 주민들을 내보내든가. 지금까지 수도권 매립지 피해 복구에 2,400억 원이 조성됐지만 4월 마을의 쇳가루 피해에는 한 푼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아파트 승강기가 갑자기 18층 꼭대기까지 솟구쳐 올라가 2명이 다쳤습니다. 이달 초에도 안전점검을 통과한 승강기라고 하는데 이미 2년 전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던 사실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베어링은 내구 연한이 초과된 걸 쓰고 있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아파트 승강기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다급하게 비상벨을 누릅니다. 승강기는 순식간에 18층 꼭대기까지 치솟았고 2명은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아유, 소리 콱 났어요. 콱 나고 뭐 놀래가 나왔지. 다행히 30여 분 만에 구조됐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승강기의 주요 부품인 도르래가 깨져 있었습니다. 안전점검을 한 지 한 달도 안 돼 벌어진 일입니다. 11월 초에 한 것 같은데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시고요. 네. 그때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네.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MBN이 입수한 승강기 점검표입니다. 2년 전부터 승강기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도르래의 마모 상태도 주의 관찰이 필요한 B등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베어링은 내구 연한이 초과한 걸 쓰고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공기 딱 해도 보면 타면 덜그럭 점검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경찰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의붓아들 사망 사건은 공판 준비 기일에서 고유정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다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죽은 걸 아빠의 소행으로 만들기 위해 문자를 보낸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2번 유산을 했는데도 현 남편이 의붓아들만 아끼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 3월 1일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현 남편이 마실 찻잔에 몰래 수면제를 탔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남편이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의붓아들의 뒤통수를 강하게 눌러 살해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사건 넉 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유정이 현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가 단서입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11월 4일부터 자다가 힘에 눌리는 기분에 잠이 깼다는 등의 메시지를 현 남편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유정이 현 남편의 실수로 의붓아들이 숨진 것처럼 꾸미려고 미리 포석을 놨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고유정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완전 부인하는 거예요. 전 사건에서 인정할 거 다 인정했는데 그날 먹였다고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어요. 법원은 전 남편 살해 사건과 의붓아들 사망 사건 재판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검찰 구형은 내년 1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의 자택과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압수수색이라 조만간 유 전 부시장의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곳에 있는 유 전 부시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자택과 관련 업체에서 PC 하드디스크 등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유 전 부시장 관련한 세 번째 압수수색으로 이번에는 부산시청 사무실과 서울 소재 관련 업체 등 총 5곳이 포함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임 시절 업체 관계자들에게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라인의 감찰도 이뤄졌지만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끝나 감찰 무마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유 전 부시장은 이미 처벌이 이뤄진 거나 다름없다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내려놓고 사실상 불명예스럽게 내려놓게 돼서 처벌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관련 업체들 사이에 실제로 유착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결과물 분석에 따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부실 감찰 의혹 또한 수사 대상에 오를 거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한국타이어 일가의 탈세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조현범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한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5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탈세 혐의로 한국타이어 일가를 조사하던 검찰이 조현범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배임 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혐의입니다. 검찰은 조 대표가 하청업체와 계열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아 지난 10년 동안 최소 7억 원 이상 챙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조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줬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대표가 갑을 관계를 이용해 사실상 상납을 받아온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던 중 범죄 행위가 의심돼 지난 1월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조 대표의 해외 부동산 매입, 증여 과정에서 역외 탈세 의혹과 횡령에 대해서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은 곧 구속영장 심사를 열고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경기 고양시와 서울을 오가는 대부분의 버스를 운영하는 명성운수 기사들이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20개 노선의 버스 300여 대가 멈춰섰는데 내일부터는 전철도 파업에 들어가니 출퇴근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 버스가 좀 다닙니까? 네, 첫 차부터 운행을 멈춘 경기도 고양 명성운수 버스들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서울 광화문에서 경기도 고양시로 넘어가는 명성운수 버스들이 주로 정차하는 곳인데요. 운행을 멈춘 1200번 버스 줄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고 이곳 제 뒤를 보시면 시청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체 버스가 지금 시민들을 수송하는 모습을 역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 뒤쪽 정류장으로 와보시면요.
제가 중계를 시작하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곳 다른 회사 버스들, 고양시로 가는 다른 회사 버스들이 주로 서는 정류장에 시민들이 수십 미터짜리 줄을 서 있었는데 지금은 좀 전에 이제 시민들을 태우고 가면서 줄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출근길에는 시민들이 한파특보 속에서 추위와 함께 큰 불편을 겪었는데 지금은 퇴근길에는 시민들이 다른 철도 등 다른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조금 시민들이 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몰랐어요. 아침에 나와서 하면서. 불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불편하더라고요. 운행이 중단된 버스는 광화문과 영등포 등 고향과 서울을 오가는 대부분의 노선입니다. 노조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삭감된 임금을 현실화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측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저희가 근무 시간 15시간인데요. 근무 시간도 많고요. 현재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급행 버스를 완행으로 돌리는 등 비상대책을 내놨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일부터입니다. 고양 지역 대체교통편인 경의선과 3호선마저 내일 오전 파업에 돌입해 발이 묶인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 2년 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골자인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했던 말입니다. 이렇듯 집값 잡기에 선봉장인 김 장관이 그 뒤로도 대책을 또 쏟아냈지만 시장은 정부의 바람대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219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되레 7만 3천 명이 더 늘었거든요. 통계청은 그나마 다주택자 증가폭이 둔화했다며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인데 하지만 주택을 5채 이상 가진 사람이 전년보다 2천 명 늘어난 걸 보면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효과를 봤다는 정부의 자평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정부는 또 최근 민간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이 안정되면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현금 부자들만 아파트를 살 수 있거든요.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최근 분양한 한 아파트. 청약 당첨자 최저점이 69점, 평균 70점을 넘었습니다. 4인 가구의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모두 만점이어야 얻을 수 있는 가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로 주변 아파트보다 수억 원 정도 저렴해 이른바 로또 청약 수요가 대거 몰린 결과입니다. 실제 서울에서 분양한 새 아파트 값은 1년도 안 돼 3억 7천만 원 넘게 올랐고 전국 평균으로도 7천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분양가를 묶었지만 집값 안정에는 사실상 실패해 당첨자에게 시세 차익만 몰아준 셈입니다. 하지만 청약가점이 낮고 자금도 부족한 무주택자들에게는 남의 얘기입니다. 나이 되지도 않더라고요. 대출 받아도 또 3, 4억은 있어야 되는, 아무리 작은. 기존 주택이 내려가지 않는 상태에서 분양가만 낮춰지는 그 효과가 발생하니까 매물이 기회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가 끝나는 내년 4월 말 이후엔 공급 부족에 집값 상승까지 겹칠 경우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포항 케이스. 해외에서 우리나라 지명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좋은 뜻이 아닙니다. 2년 전 발생한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소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며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복구라도 해야 하는데 특별법 제정은 국회에서 하세월입니다. 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3의 도시이자 북부 지역의 중심지인 바젤. 지난 2006년 지열 발전소에 물을 주입한 지 엿새 만에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원인으로 지열 발전소를 지목한 정부는 신속하게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지열 발전소를 추진하는 스위스 서북부의 주라 지역에 가봤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7만 명의 작은 주입니다. 스위스 주라 지역에 지열 발전소 건립 예정지입니다. 지난 2016년 건설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지역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4년째 사업 자체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3대째 농업을 잇는 다비드 씨는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Bon, moi j'ai la retraite, mais j'ai le fils, il a 35 ans. Alors ça serait c'est là et puis il a 2 petits garçons. Donc c'est l'avenir de mon fils et des petits enfants qui sont tous condamnés quoi. Et puis lui, alors nous dans la séance de conciliation, on avait dit que pendant 2 ans qu'il nous enlève le bétail et puis qu'il donne du travail aux Philippe, qu'il donne un avenir puis tout ça parce qu'ici pour le moment si les travaux commencent, l'avenir est périmé là. 포항 지진은 이곳에서 이른바 포항 케이스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Sur le projet parce que comme à Pohang, on n'informe pas bien les gens, hein, les promoteurs ils informent pas bien les gens et ici une fois que les gens sont bien informés, ils sont tous contre. La majorité du Parlement est contre, la population est contre et les entreprises, la plupart sont contre également. 지난 4월 발의된 포항 지진 특별법은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Oui, tout à fait. Donc c'est des éléments en plus des 2 accidents qui sont survenus en Suisse, donc à Bâle et à Saint-Gall. Donc c'est un élément supplémentaire qui nous fait penser que ce projet est totalement fou, quoi. 국회 상임위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포항 지진 특별법은 올해 국회 통과를 기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유독 세계 꼴찌에 가까운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국회안 2030 청년 정치인의 비율입니다. 20대 국회만 봐도 전체 의원 가운데 딱 3명, 1%밖에는 안 되죠. 청년 정치하면 뭔가 새로울 것 같고 왠지 더 깨끗할 것 같아서 기성 정치인들은 청년의 이미지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 정치를 선점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벌써부터 치열하죠. 청년이 미래다, 젊은 정치가 필요하다, 세대 교체 이러면서 청년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데 하지만 정작 청년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말뿐인 걸 알거든요. 경험, 돈, 인맥 등 모든 게 불리하고 기성 정치인과 같은 선에서 출발을 못하니 정치 신인이자 청년이 공천을 받기란 국회에 입성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기준은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을 맡았던 모 의원처럼 수천억 원 자산가여야 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청년이 정치인이 되기 위해선 우선 선배들이 그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말로만 물갈이를 외치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40세 이하 의원 수가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보다도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보다 적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정치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정치인이라서 집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짜 청년들 88만 원 세대 82년생 김지영의 문제를 직접 겪으면서 해결하겠다는 청년들에게 진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정당의 또 하나의 역할 아닐까요? 대한민국 청년의 애환을 청년이 아니면 누가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어젯밤 홍콩 상황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광주 민주화 항쟁 때 전남도청이 바로 지금 홍콩의 이공대라고 할 수 있는데 홍콩 경찰은 이제 이공대 안의 시위대를 해산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고사시키는 게, 완전 항복시키는 게 목표가 됐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홍콩 이공대 안. 시위대의 마지막 보루인 이공대 캠퍼스가 최루가스와 연기, 불길로 가득 찼습니다. 학교 앞에서는 경찰이 최루탄에 실탄까지 쏘며 진압을 벌이고 시위대는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저항합니다. 시위자들은 캠퍼스에 갇힌 학생들을 구하자며 밤새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고 탈출하려다 실패한 시위자 400여 명은 현장에서 체포돼 연행됐습니다. 경찰 2천여 명은 학교를 포위한 채 시위대 투항을 기다리는 사실상 고사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캠퍼스 내에는 현재 100여 명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I don't know if we could escape or we will keep staying until police come into the campus and to catch us all, arrest us all.
새 경찰청장에 임명된 강경파 크리스탕은 폭력에는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면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성명에서 홍콩 고등법원의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이 홍콩 기본법에 위배되고 중앙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런 경고는 최악의 경우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시위 격화에 일국 양제마저 위협받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가 대자보로 표출되던 홍콩 시위 지지 목소리가 이제 거리로까지 퍼졌습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 대학생들의 집회가 열린 건데 중국 유학생들의 반발 또한 거셌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콩항쟁 지지한다! 홍콩항쟁 지지한다! 탄압을 중단하라! 탄압을 중단하라! 대학생들이 중국 대사관 앞 길목을 메우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를 탄압하는 중국 정부를 규탄하며 거리로 나선 겁니다. 홍콩 시민은 누리고 있었던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나섰을 뿐입니다. 그런데 홍콩 행정정부는 시위대가 폭도라고 규정합니다. 대학생들은 집회 위치를 두고 한때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 하는데 왜 이리 와요? 집회를 마친 이들은 홍콩 항쟁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계속 탐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로서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지성에 따라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에 홍콩 시위 지지를 두고 중국인 유학생들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유학생들은 지지자들이 올린 학내 대자보를 훼손하거나 이를 게시한 학생의 신상을 공개해가며 도넘은 비난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연세대에 설치된 홍콩 지지 현수막을 훼손한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선 경찰이 재물손괴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등 대학 내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키워드는 뭡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는 타운홀 미팅입니다. 조금 뒤에 시작되는 대통령과의 대화 그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국민과의 대화는 타운홀 미팅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타운홀 미팅은 정책 결정권자나 선거 입후보자가 국민을 초대해서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공개 회의입니다. 예, 문 대통령이 이전에 했던 대국민 소통 방식과는 다른 거죠? 네, 이전의 소통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2017년 8월 취임 100일을 맞아서 국민인수위원 280여 명을 초청해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나온 2개의 질문은 사전에 조율 과정을 거쳤습니다. 취임 2주년인 지난 5월에는 KBS 기자와 1대1 대담을 했기 때문에 국민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예,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다시 타운홀 미팅으로 돌아가 보죠. 이게 미국에서 시작된 거라고요? 네, 미국에선 보편화된 공개 토론 방식입니다. 잠깐 영상 보시죠. How do we protect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minority groups like the Muslim, Sikh, Hindu, and Jews while still addressing radical Islamization? Well, Brian, thank you for the question. We have a tremendous problem with radical Islam, whether we like it or we don't. 보통 이런 대담은 질문을 미리 받아놓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청와대는 이번에는 각본 없는 즉석 질문 형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 각본 없이 국민들의 즉석 질문에 대통령이 답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그런 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문 대통령은 보통 월요일에 잡히는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지 않은 채 타운홀 미팅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일반 국민 300명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네, 이번 대화를 주관하는 MBC는 300명의 패널 선정에 16,000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쟁률이 무려 53대 1인 셈인데요. MBC는 세대, 지역, 성별 등을 골고루 반영하고 노인, 장애인, 농어촌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지역 국민을 배려해서 30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선정을 한 거군요. 네. 그런데 탁현민 청와대 행정기획자문위원이죠. 지금은 행사기획자문위원. 이번 행사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했다고 해요.
누군지 먼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탁현민 위원은 청와대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공연기획 전문가입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밝힌 탁 위원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안에 있어도 저는. 제가 그런 기획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야 될지 무척 곤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국민 패널 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요. 무작위로 300명을 뽑는다면 그게 전체 국민과의 대화에 부합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타운홀 미팅을 결정한 청와대 현직들 입장에서는 왜 초를 치냐고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탁현민 씨 말이 맞을지 현 청와대 결정이 옳은 건지는 잠시 후에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햄버거병에 이어 위생 논란까지 불거졌던 맥도날드가 전국 매장 주방을 공개하는 초강수를 띄웠습니다. 업계에서 주방을 공개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1,600명의 소비자가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컸습니다. 이상주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위생복을 입은 아이와 부모가 주방에 들어가 조리 과정을 지켜봅니다.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가 주방을 전면 공개한 겁니다. 햄버거에 들어가는 고기는 상하 200도의 고온에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 조리되고 4시간에 한 번씩 조리도구를 세척하고 30분마다 손을 닦는 등 모든 과정이 매뉴얼대로 진행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이번 주방 공개는 덜 익은 패티로 인한 햄버거병과 위생 불량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렇게 레스토랑을 공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객분들에게 위생과 청결을 저희가 오늘 자신 있게 보여드렸고요. 주방 공개 행사엔 1,600명의 소비자가 몰릴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애들이 햄버거를 좀 좋아하는데 안심 먹고 이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남양유업도 이물질 논란이 불거지자 분유 설비와 생산 과정을 전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과 LG 역시 화질 논란을 두고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최근 기업들은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 쉬쉬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나 확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업들도 뭐 쉬쉬하거나 감추거나 뭐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기네가 소비자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들도 정면 대응을 통해 신뢰감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한때 아빠차, 사장차로 불리며 중후함을 내세우던 중대형 세단들이 오빠차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이다 보니 구매력이 있는 젊은 층을 공략하려는 겁니다. 신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겁고 각진 외관, 일명 아빠차로 불렸던 중대형 세단 그랜저입니다. 그로부터 30여 년 후 오늘 공개된 새 모델은 부드러운 곡선을 전면에 내세워 한층 젊어진 디자인을 강조했습니다. 3040 젊은 고객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겁니다. 과감하게 혁신적이고 신선한 디자인을 표현을 함으로써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캐릭터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사전 계약 3만여 대 가운데 3040대 연령의 비중이 처음으로 50%가 넘었습니다. 수입차 업계 역시 젊은 차주 모시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고급 차량의 이미지가 강했던 벤츠가 군더더기를 빼고 가격도 3천만 원대로 확 낮추는가 하면 BMW도 SUV 차량에 날렵한 디자인에 접목한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니아층 같은 경우에는 판매되는 대수가 한정될 수밖에 없지만은 다양한 계층, 특히 젊은 층은 엔트리카로서 기장폭을 넓히고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다. 자동차 시장이 포화 상태에 빠지면서 젊은 층의 생애 첫 차를 겨냥한 완성차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오는 2021년부터 인공지능 고등학교, 빅데이터 고등학교가 생깁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 5년 안에 AI와 빅데이터 등의 특성화된 고등학교 10곳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정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교실. 학생들이 칠판을 보는 대신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수업합니다. 올해 개설된 특성화고 AI 소프트웨어 학과 학생들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공모전에 나갈 정도로 실력을 쌓았습니다.
저희 같은 반 친구 3명이서 슈퍼컴퓨팅 대회에서도 셋이서 입상을 해서 상도 탔었고 스터디 만들어서 웹사이트 제작하려고 같이. 2021학년도부터는 AI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전문화된 고등학교가 생깁니다. 두 곳을 시작으로 5년 뒤에는 서울 특성화고의 14%, 10개 학교가 4차 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고로 바뀝니다. 실습 과목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3학년 때는 거의 모든 과목이 NCS 실무 과목으로 실습 전문 교과 과목들이 거의 배치를 하게 돼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공모 절차를 거쳐 4차 산업 특성화고로 선정된 학교에는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 특성화고 신입생이 매년 정원에 미달하는 상황도 고려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취업처 발굴을 위해서 그동안도 노력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세부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2021학년도에 입학하는 모든 특성화고 신입생들은 인공지능 관련 과목을 51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등 인공지능 교육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계를 주름잡는 한국 여자 골프의 최혜진 시대가 열렸습니다. 데뷔 2년 만에 무려 KLPGA 전관왕에 올랐으니 말다했죠. 진짜 여왕이 된 최혜진 선수를 김동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순백의 원피스로 청순미를 발산한 박민지와 강렬한 블랙 드레스를 소화한 황예나, 박지영은 단아한 한복 자태를 뽐냈습니다. 필드를 호령하던 여자 골프 선수들이 여신으로 변신한 가운데 올 시즌을 결산하는 KLPGA 대상 시상식은 최혜진의 여왕 즉위식이 됐습니다. 올해 5승을 올린 최혜진은 대상과 상금왕, 최저 타수상 등 전관왕의 위협을 이뤘습니다. 베스트 플레이의 인기상까지 두 손에 트로피를 다 안을 수 없을 정도. 지난해 공식 데뷔에 신인왕과 대상을 함께 거머쥐었던 최혜진은 1년 만에 투어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도 루키로서 잘 시즌을 마무리해서 너무 행복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걸 이룬 것 같아서 더 좋아요. 역대 가장 치열했던 신인왕 경쟁에선 조하연이 마지막에 웃었습니다. 시즌 2승을 올린 조하연은 3승을 달성한 이미정을 간발의 차로 제쳤습니다. 제가 올해 최고의 한 해를 보냈고 또 제가 목표한 두 가지를 다 이뤄서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화려하게 부활한 장하나와 데뷔 10년 만에 첫 우승 꿈을 이룬 안송이까지 세계 골프를 이끌어가는 KLPGA 선수 모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씨름하면 천하장사의 힘과 기술이 떠오르실 텐데요. 요즘 씨름파는 실력은 기본이고요. 잘생긴 외모에 조각 같은 근육질 몸매까지 갖춰 그야말로 아이돌 같은 선수들이 등장해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훤칠한 외모의 허선행과 박정우가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을 위해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빨래판 같은 복근에 역삼각형의 뒤태를 뽐낸 이들이 삿바 싸움을 펼칠 땐 근육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이어 화려한 기술이 연달아 터져나옵니다. 빼어난 실력과 외모로 아이돌 씨름 선수의 대표주자로 통하는 허선행은 통산 5번째 우승에 도전한 문준석을 꺾고 첫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힘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씨름 경기장에는 젊은 여성들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현장에서 본 느낌은 남다릅니다. 느껴지는 그 전율이라 해야 되나? 이겼을 때 그 상대방의 짜릿함이다. 저한테까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더. 허선행을 비롯해 황찬섭, 손희찬, 박정우 등 실력과 인기를 겸비한 선수들의 등장으로 씨름판에 새 바람이 붑니다. 구릿빛 피부와 초콜릿 복근을 담은 화보와 홍보 영상이 입소문을 탔고 이들 선수들이 출전한 경기 영상은 유튜브에서 200만 뷰 이상을 기록할 만큼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체중 분리기와 힘으로 밀어붙이기 일변도로 인기를 잃어가던 민속씨름이 화려한 볼거리의 젊은 스포츠로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종일 겨울처럼 추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으로 올가을 첫눈이 내린 곳도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3.5도, 철원은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5도, 철원은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남부지방도 경북 의성의 경우에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갑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도 2도에서 많게는 9도가량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이번 추위에 절정이 예상됩니다. 찬 공기가 먼지를 밀어내면서 오늘 전국의 대기질은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가리켰습니다. 내일도 오전까지 서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겠고 서울은 한낮 기온 6도, 대전은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오늘보다 춥겠는데요. 광주 아침 기온 2도, 대구는 0도를 가리키겠고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해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풀리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선천적 기형으로 출산 3시간 만에 아들을 잃은 미국 여성. 이 여성은 63일간 무려 14kg이 넘는 모유가 부족해 힘들어하는 다른 엄마들에게 기증했습니다. 그녀만의 방식으로 슬픔을 극복하고자 한 건데 아마 이 모유를 받아든 다른 엄마들도 이 여성의 아들을 함께 추모했겠죠.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